저는 미국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은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서류들이 제가 신고할 때 제출했던 문서, 제가 받았던 문서들입니다. 엄청 많죠? 아주 긴 싸움이었습니다. 2년 걸렸거든요. 제 경험담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회사는 상당히 작은 회사였어요. 회사 전체 직원이 20명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맘앤팝샵이라고 불립니다.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작은 상점, 작은 가게 정도라고 해석이 되는데 제 이야기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작은 회사를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입사 당시가 2020년이었어요, 여러분. 2020년이면 코로나가 한창 막 퍼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였을 때잖아요. 그때 미국도 막 사람들 해고하고 일주일에 3일만 일해라, 돈 못 준다. 그리고 아예 그냥 부서 전체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보통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턴하는 도중에 일을 아주 망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졸업 전에 다 입사가 결정이 나요. 근데 그때는 입사 제한도 엄청 취소되고 실직한 사람들도 아주 많은,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 개인적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때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고 신청한 영주권이 막 승인이 난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효한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태였었던 거죠. 시간이 붕 뜬 거예요. 강제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 일하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쉬려고 그러는데 그때 인터뷰를 보고 가장 먼저 오퍼가 온 곳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조금 일하다가 나중에 충분히 이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재고 따지고 하지 말고 일단 일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자 라는 마음으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1년 3개월 일했어요. 일하는 도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제 매니저도 제 상사도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낼 만큼 좋은 사람이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 모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힘든 시기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를 빨리 일할 수 있게 해준 좀 고마운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 결정할 때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게 얼마 안 갔지만 퇴사 전날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은 보통 2주 전에 퇴사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퇴사 전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들 아쉬워하는 분위기였고 저랑 같은 날에 퇴사하는 직원이 또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도 너 어디 회사로 이직하게 됐냐,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던 중 퇴사 전날 오후에 회사 임원 20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임원이라고 얘기하기도 웃긴데 어쨌든 회사 임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을 A라고 지칭할게요. 여러분 이 A를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바로 사건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 A는 회사의 충직한 일꾼이었어요. 사장님의 오른팔? 출장 가면 다 따라다니고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애초에 사장이 데리고 온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이 A가 실력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낙하산이 아니고 좋은 학교 졸업하고 탑 MBA까지 나온 그런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 기간 동안에도 별일 없이 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짠돌이처럼 굴기는 했는데 그때는 그냥 회사 비용 아끼려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퇴사 전날 오후에 A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잘 가라고 전화했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Hello? 하고 서로 의미 없는 이제 안부를 물었어요. 약간 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지점이 갑자기 So you're leaving. 그래서 너 나간다고? 어디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목소리랑 말투를 기억하는데 말하는 톤이 딱 그래서 너 나간다고? 어디 가는데? 이게 딱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순간 얘 왜 이러지? 싶었는데
뭐 여태 잘 지내왔으니까 어디로 가게 됐고 아쉽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 내일 나가니까 할 얘기 있어서 전화했어. 네가 여태까지 안 쓴 휴가일수 돈으로 못 돌려줘.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기는 한데 이 회사는 직원들이 퇴사할 때 안 쓴 휴가 일수만큼 계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추가해서 지급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내 하루 일당을 연봉에서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근데 퇴사할 때 남은 일수가 8일이다.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8일 해서 80만 원을 마지막 월급에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미국은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내가 일한 일수만큼 휴가를 적립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입사 계약할 때 오퍼레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한 달 일하면 하루 쌓이는 그런 정책인 거예요. 당연히 회사는 모든 직원이 예외 없이 받아야 되는 내 돈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황당한 게 아까 코로나 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집에서 3일 일하고 회사는 이틀만 일했으니까 유연하게 근무하지 않았냐. 네가 근무 시간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진짜 네가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네가 이틀만 나오라며. 몇 달 전에 네가 회사 전체 이메일로 사람들 2-3명씩 그룹으로 나눠서 언제 나올지 정해줬잖아 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너 마지막 주에는 아예 안 나왔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주에 재택근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마지막 주에 제 매니저가 휴가를 가게 돼서 저한테 어차피 나 안 오면 너 혼자 있으니까 그냥 너가 원하면은 재택근무 해도 돼 라고 해서 제가 재택근무를 한 거거든요. 내 멋대로 재택근무를 한 게 아니고 내 매니저가 나한테 선택권을 줘서 난 집에서 일한 거다 라고요.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한테 잘해준 게 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fair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라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우리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 코로나 때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심각했었잖아요. 아시아 사람들 막 칼 맞고. 시카고는 특히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동네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혼자 출퇴근하는 거 무섭다고 했더니 교통비를 지원해줬어요. 일주일에 2번 제가 나가는 날마다. 그래서 그 지원받은 돈 계산해보니까 안 주겠다는 돈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퉁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전을 하는 거죠. 제가 못 받은 돈이 1,700불 정도 됐는데 하나로 약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 뭐 이 돈 없어도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얼굴 붉히면서 나오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부당한 거, 공평하지 못한 거, 공정하지 못한 거를 정말 치가 들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가 일하면서 회계사 시험도 공부하고 결혼식 준비까지 같이 해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던 시기였었어요.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좀 버겁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고 너의 돈, 너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일해서 제가 번 내 돈인데 지인의 멋대로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서 안 주려고 하니까 혹시 이런 부당한 일 당하신 분들 참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신고하십시오. 시간이 걸린다고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걸리는 게 왜 더 이득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 제 매니저, 회사 사장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메일을 썼어요. 이게 바로 제가 빡쳐서 보낸 이메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말 잘 보냈니?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시원섭섭하네.
네가 나한테 전화로 내가 받아야 하는 돈 못 준다고 했잖아. 이 법에 따르면 나는 이 돈에 권리가 있어. 돈 내놔. 안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고 너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게 될 거야. 그렇지 않게 되길 바라. 그리고 지금 이게 답장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딴소리를 시전하죠? 마지막 날은 무조건 휴가로 치는 거야. 회사에서 받은 모든 용품 갖다 놔. 우리 회사는 직원이 일하지 않은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주에 월급을 보류할 수 있어. 하등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회사 컴퓨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보통 폴더나 이메일 액세스를 다 가져가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조건 휴가와 관련된 모든 문서, 모든 이메일을 저장을 해서 제가 따로 보관을 해뒀습니다. 제 매니저랑 얘기한 대화까지 전부 다요.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이거는 증거 싸움입니다. 왜냐면 판사 앞에서 직접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을 문서화 시키세요. 특히 미국은 구두보다 문서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웃긴 건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회사 사장이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메일에 다 CC를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사장이 억만장자예요, 여러분. 구글에 이름 치면 나오고 이 집안 전체가 대대로 부동산 재벌가 집안이에요. 근데 지금 꼴랑 1,700%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 들어가서 결국 벌금 물게 되면 회사 이미지, 회사 그냥 자체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개입을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회사 오너로서 책임이 있는 건데. 그리고 저는 휴가에서 돌아온 매니저한테 상황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주에 재택근무해도 된다고 했던 거 혹시 문자로 컨펌을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매니저도 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A가 자기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에. 그리고 흔쾌히 문자로 컨펌을 해줬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제가 나가고 나서 제 매니저도 나가고 다른 직원들 20명도 안 되는 그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첵이 들어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1,700불이 들어왔을까요? 그 중에 700불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제가 정말로 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제 이거는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다시는 한국인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다시는 그들의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라고 마음먹은 시점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살고 있는 주의 노동법을 찾아서 보셔야 하고 신고할 때도 그 주의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일리노이주 DOL, Department of Labor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 접수를 하는지 알아봤어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더라고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상대방 정보 쓰고, 내 정보 쓰고, 못 받은 돈 얼만지 쓰고, 상황 설명하고, 마지막에 너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물 있으면 첨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 받은 돈 계산한 거, 휴가 일수 계산한 거, 마지막 페이첵에 돈 다 안 들어온 거, 매니저가 컨펌해 준 거, 그리고 제 원래 오퍼레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퍼레터,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함께 접수했습니다. 이때가 2021년 10월의 일입니다. 일단 케이스가 접수되면 컨펌 이메일이 와요. 그리고 나서 담당 직원이 정해집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이 케이스가 hearing, 한국말로는 법정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 없이 판결을 할 건지 아니면 판사가 양측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 히어링을 진행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정말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미국 일처리 느린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21년 10월에 케이스를 접수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18년, 19년 케이스 히어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히어링 스케줄은 또 접수한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지도 뭐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했고 모든 증거들이 이 A가 얼마나 찌질하고 졸렬한지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과정을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흥미롭게 이 모든 과정을 지켜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미드 중에서 그 수츠라는 그 법정 드라마 아시죠? 변호사 드라마. 그거에 완전 엄청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그 수츠를 보는 것 마냥 엄청 흥미롭게 지켜보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는 2023년 11월. 드디어 제 히어링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바로 DOL에서 온 서류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언제 어디서 진행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히어링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사는 누가 배정되었는지, 그날 어떻게 진행될 건지, 결과는 어떻게 알려주는지 등등 이 히어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서류 안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 케이스는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년 전 증거들을 다시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제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한 가지 추가 요청을 했는데 한국인 통역사를 붙여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심리전이었는데 판사가 보기에 통역사를 요구를 하면 제가 좀 더 약자처럼 보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회사는 이렇게 뭐 영어도 못하는 직원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돈 안 주는 악덕 기업처럼 보이고, 드디어 2년 만에 그날이 왔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죠. 히어링이 오전 11시 반 시작이라 오전 반차를 내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서류를 정리를 했고요. 저는 A4 용지 3분의 2 정도로 제 스테이트먼트를 준비를 했어요. 불안하거나 걱정스럽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좀 떨리더라고요. 이런 일도 처음이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판사 앞에서 변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정확히 11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바로 다중통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심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Hello? 핸드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Hello, Miss Kim. Can you hear me, ma'am? 안녕하세요, 미스 킴 씨.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판사님이셨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양측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상대방도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미안하지만 한국어를 통역해 줄 사람을 못 찾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리를 나중으로 미루고 통역할 사람을 찾은 후에 다시 스케줄을 잡을까라고 물으시길래 괜찮다고 하고 그냥 진행했습니다. 이제 진짜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오른쪽 손을 들라고 하셨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어링의 쟁점이 무엇인지, 왜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A부터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말하는 순서가 첫 번째 순서인 거죠. A의 주장은 제가 마지막 날에 회사를 멋대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했고 회사가 마지막 날에 모든 액세스를 끊었기 때문에 그날도 일한 날로 칠 수 없다. 그래서 난 돈 못 주겠다. 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휴가 일수는 며칠인지, 시간당으로는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너가 이만큼 돈을 클레임했는데 이 돈 어떻게 계산한 거니? 라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스테이트먼트를 읽고 서로 질문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A가 매니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냐는 둥. 너 매니저라서 매니저가 네 편 들어준 거 아니야? 매니저한테 문자를 받은 날이 매니저가 회사를 나간 이후가 아니냐라는 둥 별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사였고 매니저가 니네 회사에 남아있을 때 그 문자를 보내준 거야 라고 했습니다. 사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저한테 얘기할 때랑 A한테 얘기할 때 조금 다르셨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호의적이셨고 뭐 더 할 말 없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신 반면에 A한테는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주장을 번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A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일 안 한 걸로 쳤는데 월급은 줬어. 이게 무슨 말이죠? 일한 거 아는데 재택근무했기 때문에 돈 안 주겠다고 너무나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택시비도 지원을 해줬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마치 회사에서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으셨고 사뿐히 무시하셨고요. 지금 쟁점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자기네 회사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이따위로 구는 거는 지금 인종차별한다고 광고하는 거냐? 유색인종 나밖에 없었는데? 제 뒤에 줄줄이 사탕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저 나가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돈을 안 줬었다고 해요. 근데 신고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법정 심리를 준비할 때 미국 최고의 전 FBI 협상가가 쓴 Never Split the Difference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Power of Silence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침묵의 힘인데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만 딱 던지고 침묵을 지키면 그 침묵의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알아서 설명도 다 해주고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더 할 말 없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준비한 말은 명료하게 다 했고 계산도 정확히 해줬고 지금 쓸데없는 걸로 억지 부르면서 돈 안 주려고 한다는 거를 판사님도 아셨을 거예요. 제 주장은 일관됐고 사족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말하면서 상대의 억지 주장에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판사님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시고 이렇게 2년을 기다려온 법정 심리가 30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 동안 위장에서 묵은 고구마 한 박스가 깔끔하게 소화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결과가 뭐 어찌 됐건 나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다 싶었어요.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긴 했는데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결과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나왔어요. 바로 이 서류가 판결문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돈 줘라 였습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제가 아까 시간 오래 걸렸던 게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준 날짜만큼 계산을 해서 원금의 이자까지 쳐줍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떼먹힐 뻔했던 돈의 1.5배가 되어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투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돈 안 주고 계속 버티면 한 달마다 붙었던 이자가 하루마다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돈이 정말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그리고 돈은 회사가 직접 주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서 벌금과 함께 제 돈을 보내라고 한 날짜 내에 DOL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DOL이 벌금만 떼어가고 나머지 돈, 제가 받아야 될 돈을 DOL에서 줍니다. 이렇게 수표로 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또 정보를 드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생으로 시작을 해서 당시 겨우 2년차 직장인이었어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지도 못하고 미국에 연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를 상대로 그것도 제일 만만해 보이는 어린 아시아 여자애를 타겟으로 삼은 거죠. 지금 3박자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또 다른 미국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약자에게 우호적인 나라라는 점입니다. 약자를 상대로 갑질하는 A 같은 인간들이 있는 반면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망도 강력한 나라입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그 사람들은 모국어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제2 외국어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벌써 이중 언어를 하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